네, 안녕하세요.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이배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라 천년의 역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 천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우리 역사 속에 신라 천년의 역사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깊은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세 분의 여왕이 계십니다. 신라 왕조에만 세 분이 계셔요. 그 중에 최초의 여왕이 27대 선덕여왕, 그 다음에 28대 진덕여왕, 그리고 한참 지나서 51대 진성여왕이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통일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 27대 선덕여왕이에요. 그분은 632년에 즉위해서 647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라의 통일의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하고 넓게 닦아서 이제 후대 임금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길은 릴레이예요. 내가 다 심은 것을 내가 다 거두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만큼 심고 가꿔서 또 넘겨주고 그걸 또 이어받아서 더 넓은 길을 닦는 그게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덕여왕은 26대 진평왕의 맏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절이나 이 여성이 최고의 리더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또 한편에는 이 골품제라는 신라의 아주 불변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 귀족,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런 속에서 여성이 왕이 된 거는 이거는 이제 골품제의 유산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 이게 그래도 덜한 시기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진평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는데 진평왕이 그만큼 상당히 권위가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표현이 재밌는 게 굉장히 아마 키가 커셨나 봐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제 유교적인 사관으로 조금 이제 그 표현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기골이 장대했다. 그래서 엄청 큰 분이다. 이걸 인식할 수 있는데 삼국유사는 이제 불교 사관이면서 좀 이렇게 야사 비슷한 그런 또 이적의 역사도 쓰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표현이 재밌어요. 진평왕이 계단을 내려가니까 계단이 뻐그러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평왕의 체구가 컸길래 계단이 뻐그러졌나. 이건 상상력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는 실제로 상당히 진평왕의 권위와 왕권이 강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을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선덕여왕은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덕만인데 혹시 남성 귀족들이 또 무시할 수 있어요.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선택이 됐지만 그래도 혹시 무시할 수 있어요. 선덕여왕의 가장 대표적인 선덕여왕을 묘사하는 표현이 직이삼사라고 있어요. 굉장히 총명한 임금이고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는 임금이다.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직이삼사라는 거는 상당히 선덕여왕의 관찰력, 해안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당태종이 그림을 보냈어요. 모란 꽃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 선덕여왕이 그걸 보자마자 이 꽃은 향기가 없다. 어떻게 아느냐? 나비가 없지 않느냐. 향기가 있으면 나비가 끼어들게 되는데 나비가 없다. 그러니까 세심한 관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덕여왕이 세운 영묘사의 옥문지 연못에서 개구리가 울고 겨울인데 울음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이 뜻은 저쪽 서쪽에 여근곡에 백제병이 잠복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징조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일망타진해 보라 했더니 영락없이 백제병 500명이 거기에 잠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그 여성과 또 남성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남성을 상징하고 그러면서 서쪽이라는 것 그리고 여운곡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죽은 날, 내가 죽을 날을 예언하고 나는 모시에 죽을 건데 나를 도리천 아래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뭔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선덕여왕 능에 가보시면 굉장히 기가 아주 센 자리고 상당히 소나무 숲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바로 나중에 문무왕 때 사천왕사를 세웠어요. 바로 불경의 도리천 밑에 사천왕사가 생긴 바로 그 자리를 선덕여왕이 자기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예지력 이런 거에 뛰어난 데서 또 왕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선덕여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어떤 리더십이 통일의 길을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이 한강을 둘러싼 각축전에서 어떻게 선덕여왕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고 과거에 그 시절에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통일의 교훈과 지혜로도 삼을 수 있는 선덕여왕의 통일의 지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이라든가 지도자는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옆에 많이 포진해 있을 때 그 시대는 아주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선덕여왕은 좋은 참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김춘추, 선덕여왕이 뽑아준 인재들이에요. 저는 삼국사기나 이런데 바로 통일을 얘기할 때 김춘추, 김유신의 공로를 얘기하지만 저는 김유신, 김춘추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당시에 최고 통치자인 선덕여왕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좋은 능력도 좋은 인연의 틀에서 그것이 선택됐을 때 그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선덕여왕이 김춘추, 김유신의 애국심, 충성심, 책임감 이걸 알아보고 통일의 여건에 앞장서게 만들고 믿어주고 밀어줬기 때문에 화랑도를 통솔해서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선덕여왕이 아주 이렇게 편협했다면 김유신, 김춘추가 뽑힐 수가 없어요. 김유신은 가야 사람입니다. 그래도 김유신을 믿고 끌어줬고 김춘추는 라이벌 왕족 출신이에요. 계속 거기에서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김춘추를 가감하게 기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정말 애국심을 믿어줬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주면서 그들의 왕성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닦은 겁니다. 또 하나는 선덕여왕 때 많은 사찰이 지어져요. 그럴 때 여기에는 승려들의 역할이 매우 큰 공로를 미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장율사, 당나라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와서
통도사를 건설하는 것도 선덕여왕과 자장율사의 작품이에요.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작년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자장율사의 공헌, 그러니까 계율종을 전파해서 불교계의 질서를 도모하고 그러면서 선덕여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단결심을 도모했던 큰 힘들, 또 원효대사를 통한 기림사, 또 분항사, 뭐 이러한 많은 사찰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품어주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단결심을 도모할 때 많은 좋은 승려들이 선덕여왕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통한 정신적인 힘과 그런 원동력을 가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덕여왕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외교력과 정보력이에요.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면 외교를 할 수 없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선덕여왕은 주변의 정세를 간파하기 위해서 사신도 보내고, 사신이 가기 어려울 땐 또 첩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김춘추를 고구려에 첩자로도 보냈다가 별주부전을 이용하고 또 김유신이 군대를 동원해서 구출하고 거기에서 다시 고구려를 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거잖아요. 당나라도 이제 계속 당나라가 서안으로부터 계속 동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꿈꿀 때 동진 정책을 하면 한반도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를 알기 위해서 유학생을 보내고 유학승을 보내고 그러면서 사신도 보내고 하면서 당나라의 정세를 파악하고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속에서 선덕여왕은 왕성한 외교력, 그 속에서 이제 정보를 탐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덕여왕이 여기에서 터득한 것은 무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고구려가 아주 천진문마고 그러면서 강성했는데, 그런데 고구려가 지금 그 강성했던 힘이 떨어지는 거는 지배층끼리 정권 쟁탈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마음을 못 모은 거죠. 그런 데서 그 분열이 결국은 고구려의 통일의 원동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보니까 선진 문화로 부여족이 내려와서 이제 그야말로 문명적인 백제를 건국했는데 마한 토착민들을 압도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별로 불교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한 토착민의 마음을 못 샀어요. 전쟁에서는 일단 일반 병사들이 1차선에서 목숨 바쳐 지킬 수 있을 때 이제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이제 마한 토착민들이 이 지배층에 편승되지도 않고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자신의 싸움이라는 거, 이런 동기부여가 조금 약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일체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신중하게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백제가 475년에는 공주로 밀려가잖아요. 웅진 시대죠. 그 다음에 538년에는 부여로 밀려가요. 이거 사비 시대라. 그래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왕이 이제 사비 시대를 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다시 조금 더 비중 있게 국가 사상으로 더 융성해야겠다. 그러고 또 마한 토착민들을 지배층으로 편승시키고 위안을 하는데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백제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바로 이제 이 신라의 선덕여왕은
이 7세기 중엽에 이제 이 단결심, 무엇보다도 단결심이라 할 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독거노인, 또 남편 잃은 여인, 또 고아,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을 복지 정책을 아주 그 상황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가장 깊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때 보면은요, 선덕여왕을 사랑하는 백성의 이야기, 또 그러면서 또 많은 구휼, 옛날에 복지정책이라는 걸 구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휼을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때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가가호 우리 뭉칩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때 가장 위대한 선덕여왕의 리더십에서 돋보이는 것은 문화 창조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창조의 힘으로 백성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의 시대를 꿈꾼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첨성대예요. 첨성대는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기구예요. 당시가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뜻, 때 이거를 알지 못하면 농업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진작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가문다든가 이거 다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데서 농민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러면서 농사의 때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첨성대는 9.1m인데 이제 거기에 남쪽에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햇빛이 밑바닥까지 들어올 때는 하지가 가까운 거고요. 그 햇빛이 창을 나갈 때는 동지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밝혀서 이제 농민들에게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수확할 때를 가르쳐 주니까 훨씬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이는 리더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삶을 챙겨주고 풍요롭게 하는 리더 선덕여왕을 믿고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첨성대는 민생의 탑입니다. 그런 데서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챙겨서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외침을 막아주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돼요. 그래서 첨성대가 9.1m인데서 작은, 모르면 작은 굴뚝같이 보이지만 아주 대단한 과학적인 그런 건축물이고 1400년 내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근에 지진이 나서 약간의 각이 조금 뒤틀렸다 해도 1400년 내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 막 남학생들이 거기 한 20명씩 올라타고 사진 찍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저는 또 한편에 선덕여왕의 탄탄한 책임 정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 밑으로 12단, 1년 12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도 12단. 전체를 세보면 361.5개예요. 그래서 속에서 흙이 쌓인 걸 딛고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의 움직임, 구름, 별자리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관측되니까 아주 정교한 과학적인 기자재다. 그런 데서 민생의 탑으로서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길을 닦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을 사랑하는 지기설화라든가 이런 흠모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안보의 탑이라는 황룡사 9층 목탑은 이거는 거대한 목탑에 80m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으로 하면 22층의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이 올려놓은 목탑은 경주에 사는 백성들이 다 올려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꿈을 올려서 백성들과 소통하는 거죠. 그럼 선덕여왕의 꿈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 뭉쳐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쳐서 승리하자. 그러면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층을 쌓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1층은 1번.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구적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물리치자 해서 1층은 1번, 2층은 중하, 중구, 3층은 5월, 그리고 4층은 탕나, 5층은 응류, 그리고 6층은 말갈, 그리고 7층은 거란, 그리고 8층은 여진, 9층은 예매. 이렇게 구적을 우리가 물리쳐서 그들을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거대한 목탑 밑에서 탑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그런 데서 선덕여왕의 통일의 정말 길을 닦은 정말 우리가 지금도 이어받아야 할 정신유산은 우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합하는 그런 단합의 화합의 길을 공동체 정신을 심어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려시대에 1231년에 몽고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 이듬해 강화도로 피난 갔잖아요. 그때 이 고려에 쳐들어온 몽고군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선덕여왕의 민족 정기가 되살아날까봐 불질러 버렸어요. 목탑이기 때문에 다 불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황룡사 터에 이 목탑 터를 가면 우리가 현물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역사가 사라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덕여왕이 쌓아 올렸던 황룡사 9층 목탑의 원대한 꿈, 승리, 평화, 그러면서 우리의 백성들을 편안한 삶을 영위해 줄 수 있었던 선덕여왕의 리더십을 상상력을 거기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거기 가면 초석은 남아 있어요. 64개의 초석이 남아 있고 가운데 아주 거대한 심주가 있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안 탄 거죠. 거길 만져보면 바로 선덕여왕의 채취를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경주를 가면 꼭 거기에 가서 그 큰 바위에 심줄을 만지면 뭔가 우리 민족 정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선덕여왕이 이 심어줬던, 새겨놓았던 이 문화 창조의 힘이 그건 과거가 아닌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아들여고 이어받아야 될 위대한 유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가면 천년의 미소라는 수막새가 있어요. 선덕여왕께서 영묘사라는 절을 졌어요. 거기 또 지기서라도 있습니다. 선덕여왕을 흠모했던 백성의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수막새라고 이 기와장의 수막새, 기와장을 다 여인의 미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폐사가 돼서 이제 흔적이 없었는데 발굴하다가 그 한 장의 수막새가 나왔는데 여인의 미소에 좀 깨졌지만 윤곽은 뚜렷해요. 아주 온화하고 은근하고 따뜻한 우리 어머니 같은 미소예요. 저는 이게 선덕여왕의 미소다. 이렇게 그거를 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모나리자의 미소 뭐 이러지만 정말 우리 안에 보석이 많은 거예요. 많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귀한 정신의 유산이 많은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빛나는 보석을 찾는 길.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